부가가치세 문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31번 문제. 자, 다음은 반도체용 기기장치 및 소재 제조업을 영위하는 일반 과세자인 주기사 A의 2021년도 2기 과세 기간, 그러니까 2021년도 7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에 대한 자료다. 주기사 A의 2021년도 제2기 과세 기간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금액은 얼마냐? 7월부터 12월까지의 과세표준 금액을 물어봤네요. 자, 먼저 1번 8월 20일 날 미국에 있는 거래처 B사에 주식회사 A의 제품을 직수출하기 위해서 선적했네요. 수출하기 위해서 선적했죠? 근데 해당 제품의 총 공급가액은 지금 $10,000인데 선적일 날 기준 환율은 달러당 1,000원이고요. 대금 지급 조건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 기간을 보니까 그 기간이 지금 3번 나눠서 대금을 지급했고요. 계약금 지급일 다음 날부터 인도일까지 기간. 근데 이건 잔금인데 괜히 뭐 아무튼 지금 6개월 이상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막 나와 있는데, 대금 지급을 어떻게 했든 간에 대금 지급 조건이 어떻게 됐든지 간에 수출하는 거는요 선적일을 공급 시기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금 지급이 어떻게 됐든지 간에 선적일이 공급 시기인 거예요. 무조건 수출하는 거는. 그래서 선적일 날이 공급 시기인데 선적일 날 공급 시기일 날 그때까지 아직 원화로 환전한 거 없잖아요. 그러면 선적일 날의 환율로 환산한 금액을 영세율 과세 표준으로 하는 겁니다. 대금 지급 조건이 어떻게 됐는지 간에 따지지 않는 거죠. 선적일 날 아직 원화로 환가 금액이 없으니까 $10,000 전부 다 선적일 날의 환율로 환산해 가지고요. 지금 가로 1번에 영세율 과세 표준 계산하시면 1,000만 원 되겠습니다. 가로 1번은. 자, 그 다음에 가로 2번에 11월 10일 날 주식회사 A의 제품을 거래처 C사에 판매 장려 목적으로 무상 제공했대요. 거래처한테 공짜로 물건 준 거니까 사업상 증여. 사업상 증여. 내가 만든 제품이니까 제품은 원료 매입했을 때 다 매입세 공제가 됐던 거죠. 매입세 공제가 돼서 만든 그 제품을 거래처에 공짜로 갖다 준 거니까 사업상 증여로 재화의 공급으로 의제가 됩니다. 제품은 비상각 자산이기 때문에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하시면 되겠죠. 시가의 과세표준, 시가 200만 원을 추가로 과세표준을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3번 12월 15일 날 주식회사 A는 D사의 해약으로 인해서 제품의 공급 없이 받은 손해배상금 300만 원을 수령했대요. 제품, 물건을 팔지도 않고 받은 금액은 재화를 공급하고 받은 대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 손해배상금은 과세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과세되지 않고요. 4번 12월 20일 날 주식회사 A는 국내에서 수출물품의 원자재를 수출업자인 E사에게 공급을 했는데 그 구매 확인서가 2020년도 1월 30일 날 발급이 됐대요. 내국 신고장이나 구매 확인서가 그 과세 기한이 지난 후 25일 내, 즉 확정 신고 기한 내에 개설이 된다면, 발급이 된다면 그러면 영세율이 적용되는 거고요. 그 기한이 지난 다음에 개설이 된다면 10%로 과세가 되는 거죠. 기간이 지났죠? 1월 25일까지 발급이 됐다면, 개설이 됐다면 영세율이 적용되는 거고 1월 25일 이후에 발급이 된 거기 때문에 10%로 과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공급가액 400만 원은 10%로 과세가 되는 과세표준이 되는 거죠. 만약 1월 25일 안에 발급됐다면 영세율로 과세가 되는 과세표준이 될 거고요. 어차피 질문은 과세표준이었기 때문에 과세표준은 영세율이든 10%든 400만 원이 무조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전부 다 합했더니 과세표준은 1,000만 원, 200만 원, 400만 원 합계 1,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5번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32번 문제. 과세사업을 영위하던 일반 과세자인 갑은 2021년도 6월 20일 날 해당 사업을 폐업을 했대요. 폐업 시점에 남아있는 재화의 현황이 다음과 같을 경우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금액은 얼마냐? 폐업 시 잔존재화로 인한 과세표준을 지금 물어본 거죠. 단 건물과 원재료의 취득가액은 매입세 공제를 받은 금액이며 건물하고 원재료 매입세 공제를 받은 거고 주어진 자료 이외에는 고려하지 않는다. 폐업 시 잔존재화로 인한 과세표준을 물어보는 건데요. 어차피 토지는 면세 대상이잖아요. 토지는 면세 대상이니까 계산할 필요 없고요. 그 다음에 건물은 취득가액에다가 체감률 고려하고 경과된 과세연수를 고려해가지고 건물에 대한 폐업 시 잔존재화의 과세표준을 계산하면 되는데요. 지금 취득가액이 지금 1억이에요. 1억. 그리고 꼬표 1번에 뭐라고 나와 있는데 뭐 그냥 별도의 말이 없는 거죠. 그러면 취득가액 그냥 1억 가지고 계산하시면 됩니다. 취득가액 1억에 곱하기 1 마이너스 체감률은 5%죠. 건물이니까. 곱하기 경과된 과세기한수. 2019년도 2월 달이니까 2019년도 1기, 2기, 2020년도 1기, 2기, 2021년도 6월 달에 폐업한 거니까 2021년도는 1기가 안 지났죠. 그럼 경과된 과세기간수는 4기. 그렇죠? 그래서 건물에 대한 폐업 시 잔존재화로서의 과세표준은 계산하시면은 금액이 8,000만 원. 이 되는 거고요.
차량은 취득가 6천만 원이니까 체감률 고려하고 경과된 과세연수를 고려해서 계산하려고 하면 되는데 봤더니 차량은 취득 시에 매입세 공제를 받지 못했네요. 그죠? 재화의 공급 의제 중에서 판매 목적의 타사 합장 반출이 아니라면 매입 시에 매입세 공제를 받지 못한 금액은 재화의 공급으로 의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얘는 계산하지 않는 거고요. 그 다음에 원재료는 이거는 비상각 자산이니까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그냥 하시면 되겠네요. 8천만 원. 그죠? 그러면 폐업시 잔존재화로 인한 과세표준은 두 개 합해가지고 1억 6천만 원이 되는 겁니다. 답은 2번이 되겠죠. 33번 문제.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법인사업자와 직전 연도의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 면세 공급가액을 포함한 공급가액의 합계금액이 1억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된다. 아니죠? 3억 이상입니다. 3억 이상. 1억 이상 아닙니다. 3억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전자세금에서 발급을 해야 되는 거고요. 올해 개정이 돼가지고 이제 2억 이상으로 바뀌었어요. 바뀌었는데 이제 적용이 2021년도에 공급가액을 가지고 2022년도 7월 1일부터는 이제 2억 이상이 되면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겁니다. 개인사업자가 3억이 아니라 2억으로 바뀌었는데 적용이 이제 2021년도에 공급가액을 가지고 2022년도 7월 1일부터 적용이 되는 거예요. 응? 아시겠죠? 아무튼 1억. 틀렸습니다. 현재는 3억, 2022년도 7월 1일부터는 2억. 이번에 계약의 해제로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되지 아니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의 작성일은 수정세금계산서의 핵심은 작성일자가 핵심이 되는 거죠. 작성일자를 뭘로 할 거냐. 그래서 원칙은 이 수정세금계산서의 핵심은 작성일자인데, 그죠? 원칙. 처음에 발행한 세금계산서가 잘못됐기 때문에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수정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는 처음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로 가서 그래서 걔를 수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정세금계산서 작성일자는 처음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로 하는 게 원칙이에요. 이게 원칙이에요. 그죠? 그런데 예외적으로 수정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를 처음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가 아니라 수정의 사유가 발생한 날, 그죠? 사유가 발생한 날을 수정세금계산서 작성일자로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건 어떤 경우냐? 크게 둘로 나눠지면요. 이렇게 매출 할인, 매출 환입, 그리고 매출 애누리. 이렇게 얘네들하고요. 그 다음에 계약의 해제나 해지. 계약을 해제했거나 계약을 해지하면서 공급가액이 증가이 발생했을 때는 얘네들은 처음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걸로 인해 가지고 수정세금계산서 작성할 때는 사유가 발생한 날, 수정의 사유가 발생한 날짜를 수정세금계산서 작성일자로 하는 겁니다. 계약의 해제로 인해 가지고 수정세금계산서를 지금 작성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처음 세금계산서 작성일이 아니고요. 사유가 발생한 날짜를 수정세금계산서 작성일자로 하는 겁니다. 처음 세금계산서 작성일자가 아니라. 그리고 비고란에 이제 반대로 처음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를 적는 겁니다. 그렇죠? 이게 반대로 됐네요. 2번 틀렸고요. 3번 처음에 공급한 재화가 환입됐어요. 매출 환입된 거죠? 환입된 경우에는 재화가 환입된 날을 작성일로 적고 재화가 환입된 날을 사유 발생한 날 환입된 날을 작성일로 적고 비고란에 처음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를 덧붙여 적은 후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의 표시를 해서 발급할 수 있다. 이게 맞는 얘기네요. 그죠? 사유 발생일을 수정세금계산서 작성일자로 적고요. 처음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는 비고란에 적는 겁니다. 덧붙여 적는다. 그게 이제 비고란에 적는다는 거거든요. 3번 맞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4번에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명세의 전송기한이 지난 후에 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 명세서는 전자세금서 발급일의 다음 날이죠. 다음 날까지 발급 명세서를 전송을 해야 되는데 국세청장한테 그 기한이 지난 후에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시기가 속하는 과세 기간에 대한 확정시효 기한까지 국세청장한테 전자세금에서 발급 명세를 전송했대요. 그러니까 전송 기한은 지났지만 그래도 확정시효 기한까지는 전송을 한 거기 때문에 이거를 지연전송이라고 하는 거죠. 전자세금계산서의 지연전송은 가산세가 0.3% 공급가액에. 근데 그 확정시효 기한까지도 전송하지 않았다면 미전송.
미전송은 공급가액의 0.5%. 지연전송한 거기 때문에 가산세는 공급가액의 0.3%죠. 0.5%를 했기 때문에 틀린 문구가 되겠습니다. 5번에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려는 자는 거래 건당 공급가액이 100만 원 이상인 거래에 하나여 해당 재화 또는 용액의 공급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인 관할세 부자에게 거래 사실의 확인을 신청해야 된다. 일단 기간은 맞는데요. 뭐가 틀렸어요? 금액이 틀렸죠. 공급 가액도 아니고 공급 대가. 매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 경우는 공급 대가가 100만 원이 아니죠. 공급 대가가 10만 원 이상인 거래. 공급 대가가 10만 원 이상인 거래에 대해서 매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가 있죠. 공급 가액 틀렸고 100만 원 틀렸고 두 군데 틀렸네요. 그죠? 자, 34번 문제. 부가가치세법상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경우는 모두 몇 개냐? 과세되는 경우 1번. 사업자가 자기 생산 취득재화를 고객에게 증여하는 경우로서 자기적인 마일리지로만 전부를 결제받고 공급하는 경우, 이거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그죠? 자기적인 마일리지로만 결제를 하게 되면은 과세표준에 걔네들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자기적인 마일리지로만 결제를 하는 경우는 과세표준에 그 금액을 포함하지 않아요. 근데 전액을 자기적인 마일리지로만 결제를 했기 때문에 이거는 과세가 되지 않는 거죠. 과표가 빵인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아무튼 각종 법에 의한 수용 절차에서 수용 대상 재화의 소유자가 수용된 재화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경우, 그죠? 이거는 무의미하기 때문에 재화의 공급을 보지 않는다고 그랬죠? 과세되지 않습니다. 왜냐면 수용되는 거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다가 수용이 되기 때문에 이거를 과세해버리면 국가한테서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해서 다시 국가에 납부하는 거잖아요. 무의미한 짓이 된다. 그래서 재화의 공급을 보지 않기로 했죠. 과세 안 됩니다. 그럼 세 번째, 사업자가 자기 생산 취득재화를 경조사와 관련된 재화와 설날, 추석, 창립기념일 및 생일 등과 관련된 재화로 구분해서 사용인 한 명당 1번, 2번 각각 연간 10만 원 이하의 재화를 제공하는 경우에, 이것도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죠. 올해 개정된 거죠? 올해 개정이 돼가지고요. 원래 사업자가 종업원들한테 뭔가 공짜로 그냥 주면 개인적 공급, 재화의 공급으로 의제가 되는데, 아무리 종업원들한테 공짜로 뭔가를 줬다 할지라도 그게 작업복, 작업모, 작업화를 줬거나 아니면 직장 연회 또는 직장 문화비와 관련해 가지고 지출했거나 아니면 지금 이것처럼 경조사와 관련된 재화 또는 설날, 추석, 명절, 창립기념일 또는 종업원의 생일 등과 관련해서 재화를 공짜로 줬는데 각각 1번, 2번 각각 10만 원까지 재화를 줬거나, 그러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이게 이번에 이제 개정된 내용인데요. 이게 작년까지는 경조사, 그 다음에 종업원의 생일, 그죠? 그 다음에 뭐 명절, 설날, 추석, 명절, 그 다음에 창립기념일, 이거 전부 다다 요거와 관련해 가지고 종업원들한테 재화를 준 거죠. 재화를 줬을 때 그때 10만 원 이내에 재화를 종업원들한테 준 거는, 이거는 재화의 공급으로 의지하지 않는다. 이렇게. 요게 이제 작년까지 있었던 문구죠. 그죠? 근데 이게 이번에 이제 개정돼 가지고 경조사는 이거는 매년 발생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생일, 명절, 창립기념일은 매년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구분했어요, 올해는. 올해는 이제 구분해가지고요. 구분해가지고 경조사는 별도로 10만 원까지, 이거 별도로 이거 10만 원. 아이고. 경조사는. 그 다음에 생일, 명절, 창립기념일 매년 발생하는 거, 얘네들 별도로 10만 원. 따로따로. 요거 10만 원까지, 요거 10만 원까지 재화 주는 거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두 개로 구분해가지고 각각 10만 원씩은 재화의 공급으로 안 보겠다는 거죠. 그죠? 그리고 또 하나 개정된 건 뭐냐면, 그러면은 10만 원을 넘어가는 재화를 준 거야. 예를 들면 12만 원짜리 재화를 준 거예요. 생일 선물로, 종업원 생일 선물로 12만 원짜리 재화를 준 거예요. 그러면 이거 이제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10만 원까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으니까 10만 원 초과되는 2만 원만 재화의 공급으로 볼 거냐? 아니면 10만 원까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데 10만 원 넘어갔다면 전액을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거냐? 10만 원 넘어갔다면 10만 원까지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고 10만 원 넘어가면 전액을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거냐? 아니면 10만 원 넘어갔을 때 넘어가는 부분만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거냐? 이게 불분명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 개정되면서 명확하게 10만 원까지의 금액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그래서 1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이 있다면 초과되는 금액만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이렇게 이번에 이제 명확하게 구분을 한 거죠. 둘로 나눠서 각각 10만 원, 그리고 각각 10만 원을 초과했다? 그러면 10만 원까지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고 초과하면 초과하는 부분만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이게 이번에 개정된 내용이죠. 그래서 1번, 2번 경조사와 그리고 매년 발생하는 설날, 추석, 창립기념일, 생일 등과 관련해 가지고 재화를 사용인들한테 줬을 때 1번, 2번 구분해서 각각 연간 10만 원 이하의 재화를 공급했다.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과세가 안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점이죠.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 사업과 관련해서 취득한 재화인데 그게 내국신용장에 의해서 공급받아서 영세율이 적용되는 거래요. 아무튼 자기 과세 사업과 관련해서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면세 사업을 위해서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 내국신용장에 의해서 공급받아서 그죠? 국내 공급인데 수출하는 재화에 해당되는 국내 공급이죠. 그래서 영세를 적용받는 것도 자기 생산 취득 재화가 되는 거죠. 매입세 공제를 받는 거나 받은 거나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거를 면세 사업을 해서 직접 사용했으니까 면세 전용을 한 거죠. 그러면 재화의 공급으로 의제가 됩니다. 재화 공급으로 의제가 되죠, 이거는. 그 다음에 자기 생산 취득 재화를 매입세액이 불공제가 되는 자동차로 사용 소비하거나 그 자동차의 유지를 위해서 사용 소비하는 경우. 그러니까 자기 생산 취득 재화, 매입했을 때 매입세 공제가 된 자기 생산 취득 재화를 매입세액이 불공제되는 뭐 쭉 나오는데 이게 뭐예요? 비영업용 소형수용차로 전용했다는 겁니다. 자기 생산 취득 재화를 비영업용 소형수용차로 전용했으니까 이것도 재화의 공급으로 의제가 되죠. 그러면은 과세되는 경우는 두 개네요, 두 개. 그러면 34번의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35번 외국법인 A로부터 용역을 공급받는 자인 B의 대리납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우리 대리납부 제도는요, 일단 공급자가 외국법인이나 비거주자, 외국법인 등이어야 되죠. 외국법인 등이 만약에 국내 사업장이 있다면 외국법인의 국내 사업자에게 귀속되는 게 아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급자가 그냥 외국법인의 본사, 쉽게 얘기하면. 국내 사업장이 없다면 그냥 외국법인이라고 하면 되고요. 외국법인의 국내 사업자라면 외국법인의 국내 사업자에게 귀속되는 소득이 아니라 외국법인 본사에 귀속이 돼야 되는 거예요. 공급자가 외국법인 등이어야 되고요. 그리고 공급 대상이 용역이나 그 다음에 권리여야지만 되고요. 그 다음에 공급받는 자는 아예 사업자가 아닌 자거나 아니면 면세 사업자거나 그죠? 아니면 과세 사업자지만 이때 매입한 용역이나 권리 등이 매입세액 불공제분에 해당되거나 과세사업자면서 이 공급받은 용역이나 권리가 매입세액 불공제분에 해당되거나 이런 요건을 모두 충족했을 때에 이 공급받는 자가 공급자를 대신해 가지고 공급받은 용역 권리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할 의무가 있는 거죠. 그죠? 이게 외국법인 등으로부터 용역 등을 공급받았을 때에 대리납부 의무에 대한 얘기입니다. 요런 요건들이 이제 대리납부 의무에 대한 얘기인데 내용을 보죠.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기업, 국내 사업장이 없는 A로부터 용역을 공급받는 B는 공급받는 용역, 공급받는 그 용역이 매입세 공제 대상이래요. 매입세 공제 대상. 이거 걔가 과세 사업에 사용한 경우에는 대리납부 의무가 있다. 자, 과세 사업자고 그 용역이나 권리 등이 매입세 불공제가 되어야지만 대리납부 의무가 있는 건데 과세 사업자고 공급받은 용역들이 매입세 공제 대상이라면 대리납부 의무는 없는 겁니다. 얘는 틀린 겁니다. 틀린 거죠. 기억은 틀린 문구. 그 다음에 니은 국내 사업장이 없는 A로부터 이제 A가 외국법인이에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용역을 공급받는 이 용역 자체는 면세 대상이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예입자에서 공급하는 용역과 권리는 과세 대상이었던 거죠. 과세 대상이어야 되는 겁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과세 대상 용역을 공급받는 면세 사업을 영위하는 자, 면사업자. 이 사업자 B는 대리납부 의무가 있다. 니은은 맞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니은은 맞는 얘기. 좀 옳은 것을 모두 고르는 거니까 일단 기억은 틀렸으니까 1, 2번은 아니고요. 그 다음에 니은은 맞는 얘기고 3, 4, 5번 중에 하나. 그죠? 그 다음에 디귿 국내 사업장이 없는 A로부터 부가가치세법상의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공급받는 과세사업자는 대리납부부가 있다. 그렇죠. 국내사업증이 없는 외국법인 A로부터 용역을 공급받았는데 그게 매입세 공제가 되지 않는 용역이고 내가 과세사업자라면 대리납부부가 있는 거죠. 대리납부부가 있습니다. 맞는 얘기. 그러면은 3번 아니면 5번이네요. 리을 대리납부 적용 요건을 충족하는 용역을 공급받는 사업자. B는 용역의 공급 시기에 관계없이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부가가치세를 징수한다. 대리납부 적용 요건을 충족하는 용역을 공급받는 사업자. 그러니까 얘네들 중에 하나인 거죠. 얘네들은 용역의 공급 시기와 관계가 없이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 용역 이 공급 시기가 중요하지 않아요. 얘가 대가를 그 지급할 때에 부가세를 징수해가지고 대리납부하는 겁니다. 맞는 얘기예요. 용역 공급 시기를 따지지 않습니다. 따지지 않고요. 얘가 대가를 지급했을 때 그때 부가세를 징수해서 대리납부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대가를 지급할 때에 부가세를 징수한다. 맞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니은, 디귿, 리을 세 개가 맞는 얘기네요. 그래서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5번. 자, 36번. 다음 자료에 의해서 수산물, 도며, 면세죠. 하고 통조림제죠. 과세죠. 면세 과세를 겸용하고 있는 중개사 대한, 중소기업이 아니래요. 중개사 대한, 법인이죠. 대한의 2021년도 1기 과세기간의 의제매입세 공제액을 계산하는 겁니다. 재생금액은 부가가세를 포함하지 않은 금액이며 의제매입세 공제를 받기 위한 요건은 다 충족했고 원단위 미만은 절사하고. 그죠? 공급가액이 좀 전기하고 단기에 면세와 과세 공급가액이 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수산물의 지금 매입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국내 수산물 매입액도 이것도 지금 수산물, 면세 농산물에 대한 농수산물에 대한 매입액도 의제매입세 공제 대상이 되는 거고요. 수산물에 대한 수입액도 의제매입세 공제 대상이 되는 매입액이 되는 거죠. 근데 국내 수산물 매입액은 매입부 대비용을 제외한 금액으로 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국외 수산물 수입액은 관세, 과세 가격으로만 해야 되는 거죠. 그럼 일단 매입액이 얼마가 되는 거냐? 매입세 공제의 대상이 되는 면세 농산물 등의 매입액은 국내분 600만 원 빼는 거니까 7,400만 원과 수입한 거, 수입액, 관세, 과세 가격만 의제매입세 공제 대상이 되는 매입액이 되는 거죠. 2,800만 원. 그래서 1억 200만 원이 매입액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전부 다 과세 사업에 사용했다면 그 매입액에다가 공제율을 그냥 바로 곱하면 되는데 공제율은 법인이고요. 제조업이고 중소기업이 아니니까 공제율은 102분의 2죠. 걔를 바로 곱하면 되는데 그 수산물, 1기분의 그 수산물, 국내 수산물 매입액과 국외 수산물 매입액 총 15,000kg였는데 그 중에 수산물 판매분, 면세에 사용한 게 있고 이건 의제매입세 공제 대상이 아니죠. 통조림죠. 면세 농산물 등을 과세 사업에 사용하는 게 의제매입세 공제 대상이 되는 거니까 이 통조림 제조 사용분이 의제매입세 공제 대상이 되는 거죠. 그리고 기말재고는 과세 사업에 사용할지 면세 사업에 사용할지 그 귀속이 불분명한 거잖아요. 모르는 거죠. 그런데 매입한 과세 기간에 의제매입세 공제를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기말재고에 대해서도 해당 과세 기간의 총 공급가액분의 과세 공급가액이 차지하는 비율만큼 의제매입세 공제를 이번 기회에 해야 된다는 거죠. 얘도 해야지만 됩니다. 대신에 이제 공급가액 비율을 곱해가지고. 자, 그러면 일단 1억 200만 원에 이제 수산물 판매분은 면세 사용분이니까 안 되고요. 통조림 제조 사용분 1억. 자, 이제 계산을 합니다. 의제매입세 계산을 하는데 1억 200만 원. 네, 곱하기 15,000kg 중에 9,000kg. 과세사업에 사용된 부분은 이제 102분의 1을 곱하는 거죠. 102분의 1을 곱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기말재고. 또 매입한 과세기간 이번 단기에 의제매입세 공제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안분 계산을 해야 되는 거죠. 1억 200만 원에 15,000kg 중에 3,000kg는 전부 다 102분의 1로 하는 게 아니라 해당 과세기간의 총 공급가액분의 과세 공급가액 2억 5천분의 과세 공급가액 2억. 이 차지하는 비율 곱하기 102분의 2 해가지고요. 요거 과세사업에 사용된 거 그리고 기말재고. 기말재고는 요 비율을 곱해가지고 102분의 1을 곱해야 되는 거죠. 요게 의제매입세 공제 금액이 돼야 되는 거고요. 이렇게 해서 계산하시면 이게 152만 원이 나옵니다. 152만 원. 근데 이제 이게 한도가 있는 거죠. 한도는 면세 농산물 관련된 과세표준. 그게 여기 2억이죠? 면세 농산물 관련된 과세표준 2억. 곱하기 적용률. 법인이면 적용률이 40% 곱하기 공제율 102분의 2
요 한 금액, 요게 한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계산해 보시면 2억의 40%에 102분의 1을 하게 되면 152만 원보다 조금 커요. 156만 8천 627원이 됩니다. 이렇게. 한도 내의 금액이니까 의제매입세 공제 금액은 152만 원이 되겠습니다. 152만 원 1번이네요. 그러니까 36번에 1번. 그 다음에 37번. 부가가치법상 재화의 수출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1번 내국종장 구매 확인서에 의해서 국내 공급하는 것은 재화의 수출이 됩니다. 단 금지금은 제외하죠. 금덩어리. 그죠? 금지금은 제외하는데 금지금을 공급했네요. 재화의 수출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바로 1번이죠. 그러니까 금지금을 제외하고는 내국지원장이나 구매 확인서를 통한 국내 공급은 재화의 수출하는 재화로 보는 건데 금지금을 공급한다고 했기 때문에 답이 그냥 바로 1번이네요. 그죠? 2번에 원료를 대가 없이 국외 수탁가공 사업자에게 반출해서 가공한 재화를 국내 사업자한테 양도하는 거죠. 그때 그 원료의 반출은 재화의 공급으로 와서 과세하는데 영세율로 과세합니다. 이것도 수출로 보는 거죠. 그죠? 3번 수출 대금은 국내에서 받는 건데 영수한다는 게 이제 받는 거죠. 수출 대금은 국내에서 영수하지만 국내에서 통과되지 아니한 수출 물품 등을 외국으로 인도하거나 제공하는 수출. 이게 이제 외국 인도 수출입니다. 외국 인도 수출. 거래 계약이나 수출 대금은 국내에서 벌어지는 건데요. 국외로 물건을 가지고 나가가지고 국외에서 인도하는 그런 수출, 외국 인도 수출. 그 다음에 4번에 관세법에 따른 수입 신고 수리 전에 물품으로서 보세구역에 보관하는 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도 이것도 수출로 보는 거죠. 영세율 적용되는 겁니다. 이것도 수출로 보는 거고요. 수입됐는데 수입 신고하기 전에 계속 보세구역에 있다가 그대로 다시 국외로 반출하게 되면 그것도 수출로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5번에 물품 등을 무한으로 수출하여 해당 물품이 판매된 범위에서 대금을 결제하는 계약에 의한 수출. 이게 이제 위탁 판매 수출입니다. 그러니까 외국에 있는 수탁자한테 일단 물건을 보내는 거죠. 물품을 무한으로 일단 물건을 국외에 있는 수탁자한테 보낸 다음에 걔가 판매하고 나서 판매 대금의 수수료를 자기가 좀 먹고 그 다음에 판매 대금의 일부를 나한테 결제하는 그런 수출. 위탁 판매 수출이라고 하는 거죠. 다 수출에 해당되는 거죠.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38번. 과세사업과 면사업을 겸용하는 일반 과세자 갑이 두 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차량 운반고를 매각했대요. 공통사용자의 매각. 어렵지 않죠. 그럴 때 과세표준은 얼마냐. 공통사용자의 매각은요. 그때 공급가액에 직전 과세 기간의 총 공급가액분의 직전 과세 기간의 과세 공급가액을 곱한 비율만큼의 과세표준이 되는 거죠. 다 지금 나와 있네요. 지금 언제 팔았냐면은 차량 운반의 취득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매각은 2021년도 8월 달에 그러면 직전 과세 기간이 2021년도 1기죠. 그래서 얼마 받았냐면은 부가세 포함되지 않아서 2,200만 원. 그러면 과세 표준은 공급가액 2,200만 원 곱하기 1기가 직전 과세 기간이잖아요. 직전 과세 기간의 총 공급가액. 그죠? 2억 분의 직전 과세 기간의 과세 공급가액. 이렇게 2,200만 원 곱하기 2억 분의 5천만 원 차지하는 비율로 계산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과세 표준은 550만 원 되는 거네요. 4번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됐습니다. 39번하고 40번은 이거는 국조법인데 첫 시간에 얘기했듯이 국조법은요 문제를 풀지 않겠습니다. 두 개. 이 두 개를 다 스킵하면 총 10개 스킵하면서 문제를 다 푼 건데 국조법은 내용 공부를 하시고 보셔야지만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문제를 풀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공부하시고 문제를 풀어보시고요. 얘까지 스킵을 해가지고 총 10개 스킵해서 30문제를 풀어본 거예요. 그렇죠? 자, 이것으로 2020년도 기출문제 풀이를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는 2019년도 기출문제로 만나 뵙기로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